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관련해서 권익위원장이 어제 국회 출석해서 이제 답변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 언론의 표현은 진땀을 흘렸다 이런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지금도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그 권익위에 문제를 이의를 제기했던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한테 전화 한 통화했대요. 그리고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권익위가 이렇게 다르게 접근할까요?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박문진 이사장 이사 관련된 조사는 뭐 엄청나게 빨리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에 관련된 사항들은 뭐 제가 보면 금단의 영역, 뭐 신성불가침으로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익위의 행태를 보면 지금 전혀 뭐 존재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도 헬기 이송한 걸 갖고서 지금 뭐 이게 뭐 특혜가 있었냐 조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뭉개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지금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이게 대통령 배우자가 피해자다. 뭐 그런 식으로 요즘 뭐 함정, 몰카 얘기하면서 피해자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통령 배우자 어쨌든 어떤 절차에 의해서든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나갖고 명품백을 받았잖아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있죠, 그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걸 몰래 촬영한 게 문제입니까? 또는 그런 의도를 촬영할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게 문제가 있다고 쳐도 그걸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명품백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그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게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행태죠.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이건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이걸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저는 더 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해명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서 국고에 귀속이 되고 처리는 알아서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떠세요? 저는 진짜 그냥 뭐 웃음만 나옵니다. 이게 어떤 국민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는지 기가 막힙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 논리로 해명을 하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지금 갈등 문제가 불거졌는데 불거졌다가 지금 뭐 어느 정도 봉합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제 2시간하고도 거의 2시간 40분 정도 대화를 했어요. 의원님 보실 때 그렇게 오랜 긴 시간 동안 물론 뭐 윤재욱 원내대표도 있긴 했습니다만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그냥 추측을 해보면. 그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 민생 얘기를 했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민생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 두 분이 치열하게 어느 순도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과정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좀 잡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미 뭐 친윤 의원들이 친한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총선에서 본인이 주도해서 총선에 승리한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권 내 핵심으로 드러날 건 분명하고 뭐 차기 주자로서 위상도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 대통령이 원하는 건 아니겠죠. 대통령이 주도해 갖고 총선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지 대통령이 뒤로 빠져 갖고서 한동훈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다고 하면 그건 원치는 않겠죠.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공천을 할 것인지 에 대한 그런 타협들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얘기가 됐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과 어쨌든 뭐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직계 친윤 후보들을 공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차기에 어쨌든 다음에 본인의 어떤 신변이라든가 또 정치적 또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친윤 후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친윤 후보도 다 받아들인다면 또 검찰 출신도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본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 조정하기 위해서 만난 거겠죠. 뭐 누가 보더라도. 그럼 결국은 이제 의원님 보시기에도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게 아니라 덮여 있는 상태고 언제든지 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구체적인 공천 과정에서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영남권에서 다선 현역 의원들을 어느 정도 걷어낼 것인지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을 것인지 그 과정에서 갈등이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서천시장에 가서 화재 현장에 가서 90도로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뭐 대통령을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는데 그거는 그냥 겉으로 한 얘기고. 그렇죠. 일시적으로 어쨌든 두 분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그 공통 목표는 일단 총선에 이겨야 된다는 저 일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머리 숙이는 모습 보여주고 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수습은 됐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권 내에서 주도권을 잡은 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권을 쥐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뭐 후보들이든 국회의원들이든 줄을 설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네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뭐 살아온 과정도 있고 그 리더십의 스타일이 있는데 과연 그걸 용납할 수 있을 건지 저는 거기에는 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고 또 대통령께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도 상당히 장악력이 센 분을 갖다 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강력한 검찰권을 쥐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그런 권력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전 동의하기 쉽지 않고요. 자칫하다 보면 뭐 또 1개월 당해갖고 쫓겨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총선 끝나고 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총선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뭔가 압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총선에서 지금 여당이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생명은 거기서 끝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끝이라고 봅니다. 재기 불가능할 것이고 승리한다고 하면은 그런 승리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바로 레임덕이 야당이 이겼을 때 생긴 레임덕보다 여당의 주도권이 바뀌었을 때 그 레임덕이 좀 더 클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과연 뭐 다음 대선 앞두고서 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어갈 수 있냐?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그러나 여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는 권력의 추가 바로 여당 왜냐? 대통령이 다음 공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여당 비대위원장이나 여당의 당대표로 권력이 쏠릴 가능성이 높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좀 용인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 추이만 봐도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이게 불안하고 불쾌할 것 같아요. 본인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보합이든지 좀 떨어졌지만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의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게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본인한테 대단히 불안하죠. 오히려. 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586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586 뭐 땀 흘려서 돈 벌어보지도 않고 뭐 기득권을 챙겼는지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일까요? 왜 586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까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 또 적지 않은 그런 정서가 있는 게 또 사실이죠. 또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다고 하면 정권을 재창출했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뭐 대선에 패배한 한 요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또 5년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되게 586 당내 586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이 참여했었고 그 실패에 대한 어떤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결국 민생이거든요. 경제거든요. 민주당을 주도해온 다수 586 출신의 의원들이 과연 그러면서 실력을 보여줬는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을 뭐 파고드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프레임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주당 의원들을 마치 586 그 정치인화해서 뭐 퇴출돼야 될 사람들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의원 전체를 보면은 그분들이 다수는 아니죠. 다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 갖고서 민주당이 변화의 모습들, 그 변화라는 게 그야말로 민생 경제에 어떤 역량을 갖춘 새로운 후보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뭐 그건 불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586 얘기하면서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누굴 얘기했냐면 윤희숙 전 의원을 얘기했어요. 윤희숙 전 의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만 열면 어느 지역구에 그러니까 어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할 의사가 있는 지역구에 윤희숙 의원이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지금 계속 김경률 비대위원,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 그리고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다 손 들어주고 막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그분들이 특히 뭐 박문규 장관이라든가 뭐 원희룡 장관 이분들이 그냥 당과 협의 없이 그런 선언을 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희숙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역구 옮기면서 당과 제가 어떤 언론에서도 당과 사실상 협의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당과 협의했다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협의해갖고 그의 권유로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천이란 말은 맞습니다. 저는 민주당은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 중심으로 해갖고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공천하는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당에 보면은 뭐 공관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공관위원장의 존재감이 아예 없죠.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지역은 누구다 이미 그런 지금 식으로 사천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은 뺐군요. 이관섭 비서실장하고 한동훈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그 고소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당무 개입, 정치 개입 사안인데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하신 거죠? 참 뭐 이게 잘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100% 동의하기 쉽지 않은데 다만 왜냐 지금 뭐 야당이 굉장히 명백한 증거를 갖고 고소를 해도 지금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를 안 합니다. 네, 맞습니다. 수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좀 걱정이 좀 되는 바가 있고요. 다만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 갖고서도 정치 개입했다고 그래갖고 뭐 탄핵의 사유까지 됐었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당무에 개입, 공천과정 개입했다고 해서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여당 후보도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비대위원장 만나갖고서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그게 뭐 분명히 이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나가라 간두라고 하는데 간두지 않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이건 전 당무 개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수사기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에서 뭐 수사할 가능성 뭐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국민이 좀 심판해 주길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명백한 것은 당무 개입이 맞다. 이거는 이제 정 의원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사천이라고 하는 소위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 반발이 많거든요. 지금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나와가지고 지금 개혁신당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성동 당시에 당협위원장도 현장에서 항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계양갑에 있는 그 계양의 계약을인가요? 그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있는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도 SNS 글을 올려서 반발을 했고. 근데 이렇게 반발이 커지고 또 하나는 윤희숙 의원 그 얘기한 그 지역구는요. 심지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실에. 그 사람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또 반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천 논란이 되면 될수록 공천 관련해서 내부적 반발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정말 뭐 판단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민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구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역구 유권자들의 선호도라든가 그 선택은 완전히 무시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친한 후보들을 갖다 꽂는 것은 저는 뭐 반드시 심판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지역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쌓여갖고 모여갖고 정말 여당의 공천이 국민을 위한 공천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위한 공천이다. 그렇죠. 친한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공천이다. 이렇게 심판을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그 표면적으로는 공천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공정한 공천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가했잖아요. 그럼 추후에도 이 문제가 또 그 뭐 충돌의 내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충돌될 수 있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결국에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을 만들어내야 본인이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관철하려고 할 텐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상당 정도 충돌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나 그 충돌 과정에서 어떻게 타협을 하는지 그게 앞으로 여러 가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신년 됐는데 기자회견 지금 이재명 대표는 내일이죠. 31일 날 기자회견 하기로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뭐 언론과 그 간담회 기자회견 뭐 국민과의 대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뭐 맞춰놓은 딱 틀에 짜인 뭐 미팅 빼놓은 건 없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뭐 보도에 나오는 거는 그냥 특정 언론사와의 뭐 대담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뭐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면에서는
이런 점도 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대통령께서 정말 국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그거에 따르는 게 대통령의 일인데 그건 뭐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국방위에도 계시니까 사실은 청와대 나와서 용산을 옮길 때도 소통하겠다고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도 안 하고 그다음에 도어 스태핑 하다가 MBC 기자하고 뭐 충돌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도어 스태핑도 안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불통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죠. 사실 이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본인이 들어야 할 이야기도 듣지 않고 이건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배현진 의원의 이제 피습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를 테러했던 그 사건과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초기에 대응하는 경찰의 대응 자체도 상당히 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초기사부터 저는 뭐 증거인멸을 그냥 뭐 방임한 게 아닌가, 그냥 방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어디겠습니까? 제1야당 다수당의 당 대표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테러범에 의해서 피습당했는데 그 신원조차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 범죄의 동기를 갖다 밝힐 수 있는 그 변명서인가요? 변명문, 맞습니다. 그조차도 공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사도 과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수사도. 그러나 배현진 의원 관련해서는 뭐 다 들춰내고 다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죠. 그리고 사건 터지자마자 사실은 과학수사대가 저기에 가가지고 정밀 감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흔적 있는 거 다 닦아내고 있잖아요.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와이셔츠, 그다음 넥타이도 뭐 아예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즈, 수건 이런 것도 지금 뭐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증거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고요. 좀 심각하죠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정 의원님도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그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중대한 사안이나 뭐 이게 아니어서 안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뭐 될 수 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뭐 수사라든가 공정하게 진행되던 수사조차도 어쨌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뭐 정말 엉터리 결론 내갖고 하는 건 정말 큰 문제고 나중에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